지금 김진의 돌직구쇼를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 중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댓글로서 소통 중이신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48%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는 60%에서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미성년자 고교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성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여성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고대에서, 서울대에서, 부산대에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측은 이번 주 수요일에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로 제2차 촛불 시위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부 학생들 주체가 아니라 서울대 총학생회 명의로 더 많은 대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촛불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계속 강행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제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던 그 논문. 병약회 이사장은요, 조국 딸의 논문은 철회돼야 한다. 자진 철회 안 하면 직권으로 철회하겠다. 직권으로 철회하겠다. 아주 초강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아니했다라며 딸 논문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고개만 숙였을 뿐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의 사과부터 들어보시죠. 딸 문제에 대해서 안이한 아버지였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금 전 들었던 이 사과에 대해서 역겹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27%, 반대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절반을 넘었어요. 60%가 중앙일보 긴급 여론조사에서 조국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표명한 겁니다.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 남성도 반대, 여성도 반대,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 공정, 정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 51%가 응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여론조사와 또 앞서 발표된 KBS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과는 달리 친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수석을 옹호하고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들을 비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는 자는 적이다. 지성용 신부는요, 촛불을 든 대학생들을 향해서 정의를 나불거리지 마라. 나불거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역시 친여권 인사인 안도현 시인은요, 조국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안쓰럽다. 승냥이들, 북한이 주로 많이 쓰던 표현인데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30들은요, 386 운동권의 이중성에 분노했다. 이 꼴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른바 진보 인사들의 이중적인 발언과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은 어떠냐? 전례 없는 국민청문회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민청문회. 이게 말이 청문회지 사실상 청문회가 아니죠. 의회주의를 훼손했다. 한국 일본은 강하게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요. 기한 내에 청문회 일정 못 잡으면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게도 국민청문회에 찬성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취재 기자들에게 그런 여론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법적 근거 전혀 없는 발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하다 국민청문회가 어디냐. 조국 구하기가 지나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박용진 의원은 자꾸 이런 식의 의혹이 반복되면 조국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러나라. 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여론이 악화되자 운동학원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한겨레 신문이 그거 쉽지 않다. 꼭 집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운동학원, 사회환원 실현 쉽지 않다. 이 소제목이 이겁니다. 조국 후보 약속 실현 가능성 있나? 한겨레 신문은요. 폐교하지 않는 이상, 문 닫지 않는 이상 빚 갚을 길이 없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운영권을 넘기거나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현실화 구체성이 떨어진다. 결국 폐교를 한다 해도 본인 법무부 장관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 침해하면서 학교를 문 닫는다.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조국 후보자의 사회환원 카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죠.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미훈련 끝났는데 또 시위했어요. 지금까지 북한을 감싸고 북한을 두둔한 인사들은 우리가 한미훈련 하니까 저쪽에서도 훈련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한미훈련 끝나면 북한 훈련 안 할 거다. 라고 북한을 두둔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미훈련 끝나니까 지금까지 쐈던 것보다 제일 큰 걸 북한이 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랬습니까? 비행거리 380km, 발사관이 무려 4개. 김정은 스스로도 내가 본 적도 없는 무기다 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뭘 해도 위반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화몽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목금 고정 멤버인데 오늘 월요일부터 선발 등판하셨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과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진짜 그 날파리 할 때 파리. 조국 후보자 사진 옆에 왜 날파리, 파리 키워드가 들어간 걸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대. 조국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 긴급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2가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시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름. 악화된 한일 관계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 안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사건도 파헤쳐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뉴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메랑이 돼서 날아온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 세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적은 조국 자신이다. 과거 조국 후보들의 발언이 지금 조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에 미성년자 고등학생과 성관계한 성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본인의 소신을 밝혀서 지금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사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들은 바로
여고생을 꼬드겨서 성인들이 성관계한 뒤에 여고생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건. 그리고 여교사가 미성년 남자 제자를 꼬드겨서 본인의 육체적 성적 만족으로 미성년 제자들을 삼았던 그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가 1년 전 민정수석 당시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우리 처벌하지 말자.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는 미성년자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둬야 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묻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춘향전을 꺼내듭니다. 아니 근데 춘향전 그때는 결혼도 일찍 할 때였잖아요. 춘향이가 그럼 고등학교 다녔습니까? 뭐 그렇다 치고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 16세 청소년이었다. 춘향전이 두 주인공의 농염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5세 때 40세 기혼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여성 의원들은요, 1년 전 조국 민정수석의 이 소신 발언에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일단 야상 여성 의원들의 비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과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는 퇴보할 것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 법적 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조국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관계한 성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김병현 박사님. 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게 바로 이 그루밍 성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미성년자를 익숙해지게 만들면서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난 뒤에 성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들이 이렇게 나와 가까운 관계로서 우리만의 밀착스러운 관계를 가진 다음에 성범죄를 하는 것들이 훗날 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 통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경찰관이 네. 학교 뭐 지킴이 보안관 경찰관을 했는데 그 여고생을 그루밍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세뇌를 시킨 다음에 성범죄 저질렀던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미성년자 고교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형법의 바깥에 테두리에 되게 되면 결국은 범죄로부터 오히려 미성년자가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이제는 뭐 다 처벌 못하게 된다. 조국 수석 말대로. 얼마 전까지 있게 되는 우리가 학교 내에서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하나같이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은 이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나이가 있게 되는데 그 나이를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 무죄 처벌받게 됐던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 속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분통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결과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민정수석일 때 서울대 로스쿨이라고 하는 신분을 바탕으로 글을 썼던 내용들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 그리고 춘향전의 사례 두 가지를 들게 되는데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물론 그 당시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지만 선생님과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그때 다시 성관계를 갖거나 연애를 했던 게 아닙니다. 예.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만나서 같이 새로운 사랑을 키워갔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진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춘향전에 있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기 전의 상황이었고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미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나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28청춘 16세의 나이와 대한민국 현재 21세를 살아가는 나이의 관계를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이 모순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가장 걱정과 고민하게 되는 건 이러한 딸과 예. 자식들을 갖게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인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됐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의 그냥 소신이라면 뭐 이웃집 아저씨의 소신이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되죠. 저 아저씨 좀 이상해.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년 전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주말 동안 만났던 분들 중에 특히 고교생 딸을 둔 학부모들이 특히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허은하 소장님 따님이 딱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네. 딸이잖아요. 어때요, 학부모 입장으로서? 그 나이 때 우리를 좀 생각해봐도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한 사랑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체육 선생님도 좋아하고 또 조교들도 오시면은 조교들에 대한 막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첫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성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첫사랑 같은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루밍 같은 사건처럼 그들이 우리 딸을 예전의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 딸 아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지금 남자 선생님인데 저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은 딸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저 발언 자체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측면입니다. 법적으로도 한번 짚어보죠. 변화문 변호사님. 네. 지금 조국 후보자가 1년 전 민정수석 당시에 한 말인데 고등학생들은 괜찮고 중학생부터는 안 된다라는 논리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만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부인되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신체적으로 성숙을 했고 충분히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그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말 자체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실무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건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 그냥 조국 후보자가 사건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공부만 하신 분이고 판례만 예. 보시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게 신체적으로 성숙을 해 있고 고등학생 정도면 요즘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루밍 성범죄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해자에게 정치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예. 그냥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선생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충분히 순결을 바쳐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세뇌하고 지배함으로써 아이들의 오히려 이제 성적인 목적만 있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건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와 합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것이고 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사랑이고 위계에 의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보고 있는데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고등학생들 다 성인 됐으니까 얘들은 좀 풀어주자라는 건 지나치게 이론적인 논의고 현실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고교생의 성적 자유와 고교생을 범죄로 이용한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그게 좀 우려되는데 조국 후보자의 뭐 소신이라고 하니까 이 역시 아마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발언, 이 소신 역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딸 의혹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과 직접 들어보시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딸 문제와 관련돼서 사과를 했지만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하겠다, 임명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입장문 역겹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온 말이나 행동과 그의 진짜 삶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데서 국민들은 위선과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정의라는 말을 뱉으면 국민들은 역겹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역겹다, 내로남불 그만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과를 한 순간에도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입니다. 9년 전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사퇴를 할 때 당시 조국 교수가 썼던 본인의 발언입니다.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 그때 사퇴했어요, 교육계. 그때 2010년에 조국 당시 교수였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사과를 한다. 일 터지기 전에 사과해야지 일 터지고 나서 사과한다.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팔이 나왔어.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2010년 본인이 한 발언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폭 소리까지 뭔가 파리채로 지금 때려잡아요.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빌 때 사과가 아니라 빨아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 때려잡아야 한다. 박정아 대변인.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딸의 각종 그때는 채용 비리 의혹, 이번에는 입시 의혹인데 사과까지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뭐 딸 문제, 웅동학원 문제,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위선과 탐욕을 봤다면 예.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모르고 맥락 부조화, 인지 부조화의 사과를 하면서 천박한 사과에 대한 인식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봤지만 개혁주의자가 되고자 글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개혁주의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지만 글쎄 딸과 관련한 문제가 법과 제도를 따랐습니까?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글쎄 저와 제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더 심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유명한 전 장관에 대한 예. 그 페이스북 글 쭉 봤지만 그거 말고 하나 더 붙이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논의가 일어나면서 촛불 시위가 격화됐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예.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그 사람을 문다. 조국 교수가 당시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람 무는 개가 빠졌을 때 그게 구해주면 안 된다. 건지면 다시 문다. 랑.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빌 때 이건 사고가 아니다. 뭔가를 빨아먹을 때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본인의 글이 지금 본인에게 회자될 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그 본인이 개혁의 주체라고만 생각했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그런 물론 자기가 스스로 알겠죠. 일정한 정도의 말하자면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본인이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못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가족이 고통을 받더라도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족이 고통을 받더라도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을 샅샅이 후벼 파고 말하자면 마치 더 죄가 있는 양 고통을 준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입에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상처를 오히려 남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반성을 하면 더 좋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많이 욕을 먹더라도 문재인의 권력 구조의 어떤 뭐 개혁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인지 저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과를 한 조국 후보자. 그런데 파리 글뿐만 아니라 2014년에 정치인들의 사과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 방식에 더 화가 납니다. 라고 2014년에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서 여론 추이에 따라서 사과하는 게 화가 난다. 허은하 소장님. 네. 조국 수석이 썼다라는 것을 가리고 이 글을 지금 본다면 여러 가지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사과, 이미지 분석 전문가시니까 네.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어저께 그 뉴스와 직접 말씀하시는 영상을 계속 보면서 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저게 사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사과를 우리 국민에게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자와 청자가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정합니다. 저희 쪽의 얘기면 A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A는 오디언스,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그다음에 I는 인텐드해서 목적, 그리고 M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라는 기본 공식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말하고 싶은 청중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예요. 청와대한테 네. 얘기한 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한 그 지지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명확해요. 나는 청문회에 갈 것이고 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무리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든 짐을 실어주더라도 예.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한 법적 싸움도 있었고요. 또 고통스럽게 나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법적인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조국 후보자가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분명 청중이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의 설득을 위한 메시지를 했는데 어제 출근길에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의 진정성과 관련된 분석을 해주셨기에 네네.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딸의 의혹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과를 했는데 겉으로 아버지가 사과하는 동안 조 후보자의 딸은 나무 위키 측에게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의혹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논문 의혹은 명예훼손이다. 나무 위키에 삭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조국 딸 조모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기술된 인터넷 위키백과 측에 직접 삭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삭제 요청된 문서는 조 씨의 당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결정적인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의혹이었고 이거 사실 많은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돌아선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해당 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관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다라고 지금 조 후보자 딸이 주장을 하면서 이 의혹 빨리 지워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김병민 박사님, 네. 아버지는 겉으로 이거 사과했지만 딸은 억울하다,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도 애당초에는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강경 모드를 이어갔는데요.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비로서 내몰라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저 내용이 지금 조 후보자 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관계를 위배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 외고에 재학하던 시절 중에 2주간의 인터넷 토대로 어떻게 이러한 의학 저널에 실릴 수 있는 SCI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의혹 자체로는 많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이 된 바가 있고 여기 대해서 전문가들마저도 이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쓰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위키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런 위키백과 측에서 제 이름을 검색했는데 거기에 심각한 욕설이 써 있더라고요. 김병민 위키백과의 욕설. 써 있는데 그래서 김병민은 대한민국 행정학자이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서 행정학자이자 땡땡땡이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들이 써 있는 겁니다.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될지 사실 고민을 좀 했거든요. 김병민 거의 쓰레기다. 그래서 욕설이 써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얘기를 썼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나 등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나름대로 방송활동을 하는 고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른 걸 고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고치는 수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 얘기를 다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본인에게 허위사실 등을 게재한 블로그를 고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고소한 사람들 나이가 꽤 있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벌금에 처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공인으로 받아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딸마저도 여기에 나와서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다면 친절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가짜뉴스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훨씬 더 후벼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집니다. 조국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허용돼야 된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었는데 민정수석 당시 본인을 비판한 사람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이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수 시절 공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때 후보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형사 고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 지금도 허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 논란이 조작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고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촛불혁명 언급하셨는데 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범희판 의혹이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하실 겁니까? 촛불혁명 언급하셨는데 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범희판 의혹이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하실 겁니까? 뒤에서 한 여기자가 질문을 안 받아주니까 딸 입학 의혹이 다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기사 쓰는 기자들도 다 고소할 거냐? 그러니까 뭔가 이 기자가 교수 시절에 조국 후보자가 했었던 그 말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앞서 조국 교수는 자신이 고소했던 것과 다르다. 고소 내용 취지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 때 고소했던 것은 한 어르신의 블로그 글에 조국 수석이 사법시험도 몇 번이나 떨어낸 사람이 무슨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장관이야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나는 그 당시 정권에 일하는 게 싫어서 사법시험을 안 봤던 거지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뉴스고 명예훼손이다. 그때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지금은 나에 대한 그 의혹 문제가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공인으로서 일정 부분 감수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어쨌든 앞서 제가 다른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를 안 해본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으로서 일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일단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와 의혹은 다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피하는 거는 평소에 그분이 해왔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위터 글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예. 위선과 독선의 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나 국민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에 어떻게 의견을 표명하고 계실까?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 먼저 부적합하다가 60.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한다는 27.2%에 불과했고 보름, 무응답은 12.6%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긴, 절반을 넘긴 여론이 장관 안 된다, 부적합 60.2%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서 발표된 KBS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죠.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수행에 적합하냐? 48%가 부적합하다라고 답을 했고 적합하다는 이에 비해서 18%에 불과했습니다. 판단 유보는 34%. 그러니까 먼저 실시됐던 KBS 여론조사보다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48%에서 60%로 더 반대 의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 검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70%가 야, 이 조국 후보자 얘기 보니까 이거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 25%만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인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60%가 안 된다. 일단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14일 날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까지
그 굉장한 의혹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은 벌써 열흘 이상 지났는데 저희가 보는 건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쯤 제가 얼핏 조그만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여론조사 하나도 없어요. 두세 개 외에는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조사한 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지 조국 후보자의 찬반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한데 돌아가 보자고요. 돌아가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한 게 국민들의 여론에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탈원전 할 때도 보면은 공론화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조국 후보자에 관한 한 이렇게 여론과 다른 결정들을 해 나가고 있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KBS 여론조사 좀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부적합하다가 48%, 적합하다가 18%였는데 일주일 전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 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적절하다가 42%였는데 그때 당시는 부적합이 36%였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역전이 됐거든요.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론 조국 후보자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청와대 발표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이런 성적표 받아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문제는 결단의 문제인데 더 이상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여론 보도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가 좀 결단해줘야 되고 청와대도 좀 결심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 조국 후보자 건 말고 지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들었던 촛불의 의미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결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결단해야 돼요? 저는 결국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 주셔야죠. 저는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에 각계의 의견 다 청와대 대통령 앞에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통령이 아직 결단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저는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참모들이 아직도 결단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 기점으로 청와대가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여당에서 대책반 만들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총 열었던 것도 아직 이 결단을 못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자고 어느 한쪽에선가 의견이 너무 집단 논리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화 대변인 그 모교 후배들 그리고 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대학생들 촛불을 든 대학생들의 발언 저희들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와 조국 후보자가 우리들의 분노와 실망에 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 나갈 만한 정권 내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1인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익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입니다.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조국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선배 가족들은 무슨 자격으로 장학금과 논문을 엿보이고 이 시간 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찬바람 기분을 주고 수업을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장학금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격이 있습니까? 선배님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하는 버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죠. 그동안 박근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칙과 부조리에 대해 비판하실 때 적용했던 그 똑같은 기준을 본인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 정권에 부담 주지 마시고 내로남불, 위선자, 적폐란 비판 받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후보자 사퇴해 주십시오.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청년들이 느낄 허망함을 미래에 짐작해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는 교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제 냉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진 역량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이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타인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자태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는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대, 고대, 부산대 학생들의 이 같은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아까 들었던 짤막한 사과만을 하고 계속 법무부 장관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 수요일 서울대학교 학생 측은요, 이번엔 서울대학교 총 학생의 주최로 더 확대된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진보 인사들의 조국 구하기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CBS 기자 출신의 YTN 변상욱 앵커의 이 대학생들이 겨냥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자, 이 시간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변상욱 YTN 앵커가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보수꼴통이죠.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네 라고 촛불을 든 대학생,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다는 대학생을 노골적으로 조롱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조국 후보자가 또 출근길에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조 후보자의 발언 좀 잠깐 듣고 와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네, 조국 후보자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상욱 YTN 앵커가 비난을 했었던 그 청년의 실제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인보 인사 중에 한 명인 변상욱 YTN 앵커가 숫골이 마이크가 됐다. 번듯한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자 해당 학생이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이분은 지금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저와 저의 가족을 조롱하고 짓밟았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백모 씨인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들과 동생들 챙기면서 잘 산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잘 살았지만 가재, 붕어,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조국을 감싸는 이른바 조국 주변의 이 운동권 인사들의 발언들을 살펴볼 텐데 그 시작이 지금 변상욱 CBS 기자 출신의 YTN 앵커인데 일단은 제 판단은 변상욱 앵커가 대단히 잘못을 했다. 더군다나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청년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라면 더 잘 알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본인이 자유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언론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 현직의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저렇게 대놓고 마치 비난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가슴 아프게 그 백모라는 그 청년은 자기 아버지 없이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 돌려보고 있다는 책이 90년대생이 온다.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저는 블록체인을 전공하고 있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왜 90년대생이 블록체인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불신 때문이다라고. 불신.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제이기 때문에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신. 어떤 불신입니까? 조국의 아이가 대학원에 항영대학원 다닐 때 등록 장학금을 받았는데 누가 장학금 신청했는지도 아무도 표명하지 않는 기성 교수들에 대한 불신. 당국대 의대 교수라는 분이 자기가 책임지게 제1저자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이 저자십을 지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 반칙에 대한 불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급이 2분이 된 애를 계속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얘기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다는 방식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속적으로 불공정하게 특혜를 주는. 사실은 그러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말하자면 장학금만 받고 이른바 학과는 더 이상 다니지 않는, 도저히 양심적으로 소응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전반을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 그 젊은이들의 저 목소리가 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자기 개인의 이념, 저것도 이념의 자유가 있는데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그렇게 보입니다. 변상욱 앵커 YTN에서 앵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학생이 나 아버지 없이 잘 자랐다 라는 입장을 보이자 변 앵커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표현에 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다. 제 글로 마음을 다친 당사자 및 관련된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시 진보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회수 씨가 조국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조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비난을 하고 나섰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찍소리도 못하더니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에 입에 거품입니다. 글쎄요, 조국 후보자의 이 의혹이 조족지혈도 못 됩니까?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환생을 했느냐라면서 조롱을 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회수 씨는 2016년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유라는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거짓말이냐. 이회수 씨 눈에는 그때 보였던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게는 보이지 않은가 봅니다. 이회수뿐만 아니라 2016년 정유라와 관련돼서 비판을 했었던 방송인 김재동 씨의 그때 당시 비판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빼앗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그리고 최저시급 10,000원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4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남겼다면 그것은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재동 씨 그때 저 발언 동의합니다. 정말 목 터져라 외쳤던 김재동 씨의 저 내란죄, 특히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가진 자들이 편법으로 쏙쏙 좋은 데만 골라가는 그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었던 김재동 씨의 저 날선, 칼날 비판. 그런데 지금 어디 간 겁니까? 김재동, 정유라 때 내란죄다. 유시민, 정유라 때 범죄자이기 때문에 망명받을 줄 나라 없다. 진중권, 정유라 때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신금을 후벼 팠다. 박정호 대변인. 그런데 이분들 지금 왜 다 조용한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저는 당시에 저분들이 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잣대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야지. 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대중을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이중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야 되는 게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정당성 그리고 국민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사랑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정말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제가 지금 고대 학생들을 10년 이상 가르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열심히 싸웠던 그때의 학생들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학교 들어가서 고3처럼 공부합니다. 고3처럼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래야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학생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좌와 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합리적인 외침입니다. 예. 제발 어른들, 우리들이 그 아이들의 좌와 우로 나누면서 그 아이들의 그 외침을 이렇게 밟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고대의 촛불 집회 그리고 서울대의 촛불 집회 1시간 넘게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지켜봐 주세요. 그 아이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지금 불합리함, 그 폭력성, 폭력은 언어와 물리만의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도 폭력입니다. 자신들을 계급으로 나누려고 하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깨끗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교수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제2차 촛불 집회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만나보시죠. 최악의 한일 관계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대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 난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은 약해 보입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지금 두 명의 여성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홍대 길거리에 한국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짝 따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하면서 여성들을 계속 쫓아갑니다. 내가 뭐 했어?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 자, 결국 이 남성, 일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팽개치는 이곳이 바로 홍대 길바닥인데 백주대낮에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가 지금 이 문제로 뜨겁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폭행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폭행한 적 없으세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조작된 거고요. 네. 폭행한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조작된 거다라고 하지만 경찰은 조작된 흔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지난 23일 오전 6시 홍대 입구 한 일본인 여성 A씨 19세예요. 일행이 한국인 남성 33살과 시비가 일었다. 일본인 여성 A씨는요, SNS에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합니다. 한국 남성이 치근덕거려서 거부했던 욕설을 퍼붓고 머리 뜯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확산되자 경찰은 남성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했는데 경찰 출석에서 폭행을 부인했습니다. 남성 술김에 몇 마디 건넸고 상대 측이 조롱하던 말에서 시비 끝에 머리채 잡은 건 사실이지만 폭행은 아니다. 그게 폭행이에요, 이 사람아. 해당 영상은 조작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인은요, 진정한 사과 없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주장하는 영상 조작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폭행 모욕 혐의 입건 검토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경찰이 저 남성을 그냥 조사하고 집으로 일단은 귀가시켜서 그것도 논란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변호사를 구해서 다시 집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준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한일 간에 거의 막 해빙기에 그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새벽 6시에 아마 술을 먹고 그렇게 이제 치근덕거리다가 말하자면 상대방이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욕을 하고 머리채를 흔드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폭행 행위인 것이고 그게 폭행이다. 그래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일본 젊은 관광객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쁨을 느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 세대의 전쟁과 어른 세대의 굴종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오고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과 사과를 받고는 있지 못하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어른 기성세대의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은 마음대로
일본에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일본의 아이들이 마음대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의 미래라고 보는데 어럿 비뚤어진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흙탕물을 찌끄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시기를 떠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피해 여성 19세 일본인 여성이요. 지한파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음식을 널리 알리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한국의 맛집도 알리고 네. 한국의 화장품도 좋다고 한국이 좋다고 유튜브로 한국을 알리는 일본인이었다. 그랬던 유튜버에게 한국이 공포스러운 나라다라고 인식을 심어주게 만들었던 저 남성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여러 가지 거리들을 던져주는데요. 만약 정반대의 상황이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의 10대 여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한 남성이 일본 차량 3대를 돌로 긁고 지나가고서는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우리 정치권이 취했던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왜 국민들이 이 같은 극단적인 반일 감정들을 표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죽창을 들자고 나섰던 이 정치인의 SNS 발언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일 관계 속에 괜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공연하게 일본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이 정부 정책과 그리고 일본 전체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들이 한일 관계에 더 파탄으로 빠뜨린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인데요.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정말 커집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모든 매체가 다 기사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기사에는 무려 14,0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야후재팬은 이게 댓글 순위 3위까지 올라간 기사가 예. 됐는데요. 우리 얼마 전 불매운동이 한창 불이 붙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했잖아요. 일부 자극적인 정치인들 얘기, 일부 잘못된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 아니라고, 노 아베여야지 노 일본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또 일본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누구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자격은 없지만 최소한 제 개인적 그리고 우리 돌직구 팬원들을 대표해서라도 저 여성한테, 일본 여성한테 미안하다고, 모든 한국인이 저런 건 아니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두 명의 또 어른, 김영주 의원의 또 따끔한 일침과 또 박정아 대변인의 이 사과, 해당 일본 여성에게 전달됐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변함무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한강 시신훼손 사건. 장대호는 초소형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 왜? 전말 시즈 함께 보시죠. 장대호 모텔에서 발견된 성범죄 정황 듣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대호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색차 피해자를 살해한 모텔을 재방문했어요. 그런데 옷 안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 발견됐어요. 그런데 장대호가 신원 미상의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담긴 USB가 확보가 된 겁니다. 몰래 찍었다는 거죠. 장대호는 초소형 카메라와 USB 등 내 건 맞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두고 불법 촬영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교수님.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장대호의 자켓 아니면 장대호가 묵었던 그 방 곳곳에서 초소형 카메라, 메모리 카드, USB가 발견됐는데 불특정 여성들이 어떤 성관계를 하는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고요? 네, 신원 미상 여성들이 여러 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제 옷 안에다가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범행 당시에 무엇인가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은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이제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 혹시라도 차후에 뭐 온라인에 센세이셔널한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범행 당시를 촬영한 것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엽기적인 이제 범죄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살해 현장을 본인이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옷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 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발견된 이 신원 미상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은 장대호가 불법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된다라는 게 발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대호가 과거 대부도 사건에 남겼던 옹호 글, 그리고 묘하게 그때와 닮은 범죄 수법까지 지금 경찰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대호 지난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무시 욕설의 격분, 동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와 관련된 글을 올린 거예요. 장대호. 조성호가 도의적으로 무죄라고 본다. 목격자가 없어 응징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저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옹호의 글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이수영 교수님, 이것도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분석됩니까? 글쎄, 이 사건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네.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조성호라는 젊은 사람이 대부도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이제 원룸에서 이제 다른 나이가 위에 이제 남성과의 이제 렌트한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둘 간에 무엇인가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신체적인 접촉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성호가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좀 항심을 품고 결국은 이제 연상의 남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그 억울함으로 결국에는 시신을 다 토막내서 그 제 방에다 다 바다로 다 떨어뜨렸거든요. 렌트카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를 죽인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에 나는 동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도의적으로는 사실 무죄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결국은 억울함을 유발한 사람을 살해한 거니까 예. 무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린 내용이 이겁니다. 목격자 없이 응징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은 범행을 했을 거다. 이게 일종의 복수 판타지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복수 같아요. 판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받을 때 무조건 참고 있을 게 아니라 반격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종류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찰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응징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장대호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이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런데 관상의 대가로도 또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호 과거 관상 대가로 입소문이 났었다. 장대호가 뭐 관상을 얼마나 잘 봤겠어요. 장대호 관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치인, 연예인 관상과 손금을 분석했다. 직설적으로 표현으로 해서 호응을 받았다. 줄 서서 찾을 만큼 관상의 대가로 유명세를 탔다. 지인, 장대호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변한봉 변호사님. 장대호 정체가 뭡니까? 뭐 게임 개발자, 푸드트럭 사장, 선원, 이제는 뭐 관상의 대가. 아마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남자들한테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게임 개발자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었었고, 인터넷에서 관상을도 상당히 잘 본다 해서 사람들에게 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유명세 많이 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모텔에서 종업원하는 신세로 전락했었지만, 내가 예전에는 정관계 내로라는 사람들도 나한테 관상 한번 보고 싶어서 서서 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숙박비 3만 원 가지고 내가 너 같은 양아치하고 내가 해야겠느냐 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났던 내가 지금은 단순히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불운하긴 하지만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하찮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나는 복수를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스스로 아마 합리화하고 세뇌시킨 것 같습니다. 예. 야,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서워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만큼 장대호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구형을 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더벅머리 영국 총리,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초대형 탄도
포탄.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 운전석에서 누가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하플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특히 아이 있는 엄마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헝클어진 더벅머리에 대충 우겨넣은 셔츠와 또 축 늘어진 넥타이. 언뜻 보면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지난 7월 영국 총리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입니다. 이런 모습이다 보니 패션 바보, 엉망진창이라는 별명이 따라붙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데 이런 엉망진창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의 전략이 통했던 걸까요? 영국의 한 헤어 제품 브랜드 투표에서 베스트 헤어스타일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이건 아니다. 그렇죠? 각종 합성과 패러디의 단골 소재로도 등장을 한다는군요. 스타일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행동 역시 남다릅니다. 각종 몸 개그와 기행으로도 눈길을 끄는 가운데 지난 주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탁에 구두발을 턱하니 올려놓으며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역시 존슨답다. 기행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풀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의 고도의 전략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 눈에는 버릇없어 보이는데요. 보좌관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저건 전략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존재감이 좀 드러나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라던가 메시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리더는 패션이 아니라 메시지를 입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 뭐 멋지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주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지고 들려지는 데서 그러니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 총리가 아주 영리하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화면에 나가기 전에는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 전략적으로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 그 복장 있잖아요. 트럼프 복장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요? 그거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요? 예, 시계랑 뭐 액세서리까지 다 하면 정말 수억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딱 봤을 땐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약간 황학동 시장 생각이 근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옷을 입을까? 첫 번째 뭐 배가 나와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슬림핏으로 옷을 입었어요. 옷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유러피안 스타일입니다. 근데 누구죠? 트럼프가 입었던 그 옷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잘 나갈 때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본인이 줬던 메시지랑 딱 일맥상통했죠. 그렇군요. 네. 이게 다 전략이다. 네. 김영주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머리 좀 감고 나오시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영국 총리 누굽니까? 영국 총리가 저보다 한 살 어리죠. 그래요? 24년생인데요. 김영주 의원보다 한 살 어려요? 네. 오호. 24년생이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이턴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이런 거죠. 너무 엘리트적이고 또 런던 시장을 맡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외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방금처럼 외교적 결례가 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강남 좌파적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중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일 속에 파묻혀서 의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모습. 그걸 샴볼릭 시크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엉망진창된 것처럼 보이는 전략을 통해서 트럼프 같은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죠. 강성의 이미지. 실제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블랙시트 정책은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경하고 똑똑하고만 내세우면 정이 안 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런 뒤중박죽한 트로이 목마형 리더십이라 그렇게 트로이 표현합니다. 목마형 리더십. 뭐 좌충우돌식으로 하지만 자기 방향대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영국 총리 시스템은 독특하게도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당원들하고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압도적 지지로 지난 7월 달에 당 대표가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로 보여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 김영주 의원 옆에서 분석하는 동안 항상 옆에서 그 아파스킨 냄새가 향긋하게 풍기는 박정화 대변인이 전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워낙 깔끔하니까.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24일 북한이 또다시 포탄을 쐈어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도발이기 때문에 이거 북한이 간봤다.
정확하게 분석 나와요. 간본 거예요. 이거. 일본 방위성이 오전 7시 10분에 우리보다 먼저 발표했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긴급 발표한 뒤 뒤이어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26분 뒤에 오전 7시 36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6분이나 빨랐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양국이 추가로 발표한 발사 시간과 비행거리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일단 우리 합참은 두 발사체가 각각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으로 발사됐고 최고 고도 97km로 약 380km 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첫 발사체가 오전 6시 44분 발사돼 400km, 두 번째 발사체는 오전 7시 1분 발사돼 350km 비행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야, 이 같은 한일 공조 균열에 이어 한미 간의 공조에도 틈새가 생긴 걸까요? 청와대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 강한 우려를 표현했지만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일본이 지소미아의 틈새를 찌른 이 상황에서 한미일의 안보 공조가 제각각 균열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정호 대변인, 도대체 우리 청와대는 언제까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지금 북한을 기존에 편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 우리가 한미훈련 하니까 저쪽도 훈련하는 거지 라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한미훈련 끝났잖아요. 훈련 끝났는데 지소미아 딱 파기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딱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또 빠바방 쏴줬어요. 그게 뭔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냥 북한이 또 발표한 거에 맞춰서 이게 새로 나온 장사정보다 뭐 미사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한미일 이 안보 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북한의 틈새에서 우리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고 있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애매모호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보셨지만 뭐 일본 방위성이나 우리 국방부나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먼저 발표하면 어떻고 그게 또 조금 우리가 더 먼저 캐치했으면 어떻고 이게 뭐 일본하고 지금 감정 싸움하고 말싸움 할 때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미사일을 쏜, 발사체를 쏜, 폭탄을 쏟아본 북한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그게 350km가 됐든 400km가 됐든 어쨌든 우리 한반도로 일본으로 그 포탄과 발사체는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을 청와대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국민들 불안한 마음 좀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세 번째 하풀 주인공 만나보시죠. 달리는 테슬라 차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자율주행 차량.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이 자율주행 차량을 믿어도 너무 믿은 한 운전자가 논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현지 언론은요, LA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석에서 잠들어버린 한 운전자의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면 팔짱을 낀 채 편안한 자세로 거의 푹 잠들었어요.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오토파일럿, 즉 반자율주행 상태로 운행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반자율주행 모드는요, 운전자가 항상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언제든지 수동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팔짱 끼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원 미상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차량을 전적으로 믿어버린 채 나몰라라 잠이 들고 만 것. 옆에서 이 영상 찍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큰일 났다. 목격자는요, 당시 차량은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서 운전자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당시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분들도 많고 잘 살길 바랬던 연예인 커플도 헤어진다는 소식이 많아서 참 심란한 부부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힐링 뉴스 사연의 주인공들 한번 만나보시죠. 영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잊어버린 한 치매 노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뭉클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에버딘에 사는 71살 던컨 씨와 69살 앤 씨 부부의 사연이 소개가 된 건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3년 뒤 남편에게 치매 진단이 찾아왔어요. 무려 9년 동안 아내는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지만 날로 심해지는 치매 증상 때문에 아내와의 소중한 기억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 부부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랑과 신부를 넋 놓고 보던 치매 환자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쳐다보더니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면서 아내에게 갑자기 청혼을 한 겁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다음날 되면 잊어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그 다음날에도 치매 환자인 남편이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라면서 매일같이 아내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부부 지난주 토요일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디서? 집 뒤뜰에서. 이미 나이가 한참 많이 들어버렸고 남편의 치매 증세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30년 전 첫 그 마음을 치매 증상 중에서도 계속 간직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부부의 사랑은 이래야 한다. 변치 않아야 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